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반 건축물 암담한 자취생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반 건축물을 제가 요새 종종 언급했더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위반 건축물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용산에서 한번, 또 저기 관악구에서 한번. 자,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과 관련한 규정들을 들면서 이 위반 건축물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또 불이익이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준으로, 또 규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규정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어떤 경험보다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위반 건축물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뗐을 때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노란 딱지 붙은 거, 이게 위반 건축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반 건축물은 요거예요. 자, 근데 넓은 의미의 위반 건축물도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등재되진 않았지만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위반 건축물입니다. 관련한 판례는 아래 판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 얘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제가 특정 지역 단점을 좀 부각하긴 싫지만 관악구예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특히 자취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원룸 투룸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거의 절반 이상은, 보수적으로 봐도,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절반 이상은 위반 건축물이라 보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 심지어 허위 매물을 관리한다는 네이버 부동산, 여기서도 대부분이 자,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이 첫 메인 화면 들어가 가지고 처음 거 딱 눌러봤어요. 딱 눌러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서 주소를 따서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니까, 자, 근린생활시설로 나옵니다. 예, 주택으로 원룸으로 쓰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대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전세는 어떨까? 전세도 한번 눌러봤습니다. 3천짜리 주소 따가지고 사진 한번 확인하고, 사진은 모릅니다. 잘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니까 위반 건축물, 이건 아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 뭐 허위 매물 관리한다는 네이버 부동산에도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요. 예, 대놓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위반 건축물 이제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로는 위반 건축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모든 보호를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뭐 대항력, 우선 변제가 다 받아요. 자, 공인중개사도 설명 잘 해주고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면은 문제될 거 없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일부는. 자,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공실로 놀리는 것보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면은 임차인에게도 좋고 집주인에게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마치 이런 얘기 들으시면 그런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위반 건축물 살게 되면은 겪게 될 일들을 제 경험과 실제 있는 존재하는 규정들, 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소음과 추위가 심해요. 주택은 다른 건물보다 두껍게 만듭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솔직히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규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살게 되면은 오히려 주택보다 더 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겨울에 춥고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소음과 추위가 동시에 와요. 왜냐면 창문을 닫고 생활을 하는 게 겨울이잖아요. 창문을 닫고 살다 보니까 위층 소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래층으로 바깥으로 빠지질 않고, 또 추위도 겨울에 추우니까 동시에 와요. 동시에. 자, 이런 규정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규정의 일부인데요. 단열재 두께도 주택은 더 두껍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택이 더 두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건물에 살면은 소음과 추위가 겨울에 동시에 옵니다. 두 번째는 하수 냄새가 쉽게 역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수 냄새가 역류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수관 문제, 뭐 설계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정화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정화조 문제가. 근데 건축물마다 정해진 용량의 정화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구짜리, 이건 건축물 대장입니다. 두 가구짜리 1층에 한 가구, 2층에 한 가구. 이 두 가구짜리는 10인용, 보이세요? 여기 10인용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자,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차를 불러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똥차라 그러죠. 하수 그 처리해주는 차를 불러서 청소를 해줘요. 그걸 하라고 구청에서도 이게 통지가 날라갑니다. 집주인들한테 이렇게 날라가요. 그 집주인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불법으로 쪼개요. 여기가 원래 한 가구 있어야 될 게 네 가구가 됐고, 여기도 세 가구가 됐어요. 2배 이상으로 빨리 차겠죠? 1년에 한 번 청소하던 거를 1년에 2번 청소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3개월에 한 번 청소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쪼개면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1년에 3번 할 주인분들이 계실까요? 예.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정식으로 허가 받고 정화조도 용량을 늘렸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수 냄새가 쉽게 역류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케이스도 제가 실제로 상담할 때 받았어요. 1층에 살았는데, 반지 아니에요. 지상 1층에 살았는데 하수가 역류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알고 보니까 그 집 자체가 불법 쪼개기로 나눠진 원룸 가구였어요. 자, 이런 것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추위도, 소음도, 하수구 냄새도 참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못 참을 거예요. 화재 위험. 이게 제가 위반 건축물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화재 위험. 2015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택으로 구획된 실 하나마다, 한 호실마다 구획된 실마다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걸 장착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개를 하러 가면서, 집을 보여주러 가면서도 이걸 한 곳이 없어요. 심지어 위반 건축물이 아닌데도. 하물며 위반 건축물로 불법 쪼개기 한 그런 곳이 이런 걸 달아줄까요? 예, 안 달아줍니다. 단독 경보 감지기란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천장에 내가 지금 자고 있는 곳에 요것이 달려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기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한 10년 이상 간대요. 배터리로 자체적으로 연기를 감지해서 자체적으로 이것만 경보가 울려요. 자, 그래서 각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하라고 한 게, 혹시 화재로 인해서, 외부 화재로 인해서 정전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다른 외부에 있는 화재 경보 장치가 막 작동이 안 돼도 이 호실에 있는 것만은 단독으로 작동하라고 해서 2015년에 주택의 한 호실마다 무조건 달아라 이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이걸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예,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안 지킵니다. 이게 또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 불법 쪼개기를 해요. 예? 그래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 그럼 이쪽은 그냥 만약에 연기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그때 가서 안전불감증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신문에 기사 날 때만 그때만 단속을 할까 싶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이제 현실적인 문제일 거고 제일 큰 문제인데요. 대출이 거절돼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 시 신규 대출 취급은 물론이고 대출 연장도 안 됩니다. 되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은행에 있는 그 팀장님께 물어봐도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된대요. 누가 해주냐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대출이 거절되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죠? 안 와요. 위반 건축물로 이제 등재됐으니까.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다가구나 다중주택 같은 단독주택. 자, 다가구나 뭐 다중주택 이런 데에는 여러 가구가 들어가죠.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열 몇 명이 들어가잖아요. 열 몇 명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일부가 위반으로 걸렸어. 자, 그러면 이거 건물 자체가 다 위반 건축물이 돼서 여기 안에 살고 계신 열 몇 명의 가구들은 다 대출로 받은 게 있으면은 대출 연장이 안 돼요. 전세 대출 이런 게. 자,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받으신 분들이 문의를 예전에 많이 주셨죠. 예. 모든 호실이 다 연장이 거절됩니다. 대부분 내부에 있는 게 걸리질 않아요. 예. 이 다가구,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일조권 사선 때문에 9m 초과하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으면 그런 규정이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빼는 거죠. 판넬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요거 때문에 여기만 걸렸어요.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체가 위반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있었어.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은 멀쩡한 호실이야. 위반 사항이 없어. 근데 여기가 걸렸어. 예? 여기가 걸렸어. 집주인이 욕심내서 여기 연장한 거를 걸렸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전세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돼. 예. 대출 연장 만기 때 내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도 없어요. 대출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이런 케이스가 지금 많아요. 이게 제일 심각해요.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옆집도 윗집도 다 그래야 돼요.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위험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가 위반 건축물 살고 싶어요. 제가 위반 건축물 살고 나서 위반 건축물 아닌 집을 찾는데 13곳을 봤어요. 13곳. 13번째에서 위반 건축물이 아닌 곳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몬이라고, 미국에서는 불량품을 레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폭스바겐의 비틀, 레몬 색깔로 나온 비틀이 유행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많이 시장에 풀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능 고장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거의 자동차로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기능 고장이 심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수리하고 전면 회수해서 리콜한다 그러죠. 전면 회수해가지고 다시 고쳐줘라. 그러면서 만든 법도 레몬 액트예요. 레몬법. 예, 왜냐면 이 색깔이 레몬이다 보니까. 자, 이때부터 겉은 굉장히 이쁘죠. 겉은 굉장히 이뻐요. 겉은 굉장히 이쁜데 기능을 상실한, 사실은 불량품인, 겉맛 번지르르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레몬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레몬들이 막 돌아다니는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 해요. 실제로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논문에서 나온 말이에요. 레몬 마켓. 예. 자, 결론. 오늘날의 위반 건축물 시장은 레몬 시장이랑 똑같아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돌아다녀요. 네이버 부동산에도 저렇게 버젓이. 이거의 최대 피해자는 자취생. 부모님한테 착하게 손 안 벌리고 혼자 자립하려고 어렵게 모은 보증금으로 조그마한 원룸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최대 피해자예요. 최대 피해자. 왜냐? 이미 레몬 시장이 돼버렸어요. 불량품만 돌아다녀. 불량품만. 불량품이 더 많아. 불량품이 더 많아. 참, 이런 위반 건축물에 살면 이런 일들 겪게 된다. 겪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오늘 좀 알아두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은 안전한 합법적인 건물에 들어가서 사시기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